안녕하세요.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 41페이지에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건축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허가편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여기 건축 허가는 건축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처분으로서 우리 주변의 주택 등의 건축은 빈번하게 발생하죠. 주무 관할청은 시, 군, 구청장, 예외적인 허가대로서 특별시장, 관할청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예외 조건은 장소에 관한 요건과 규모에 관한 요건, 행위에 관한 요건 세 가지 충족했을 때 특별시장과 관할청이 건축 허가권자였던 점 살펴봤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은 건축 허가 대상이지만 그러한 건축 대수선 중에 경미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시에는 건축 신고함으로써 건축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건축 신고 범위와 실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공해를 방조하기 위해 사익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 최소한도 원칙에 따라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건축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건축 행위는 이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제한하게 되면 과잉 규제, 이중 규제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에 대해 제한하게 되는데 현재 허가는 허가권자가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한 허가권자의 상급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시, 군, 구청장의 상급 관청인 시도의사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은 상급 관청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구분해 놓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도의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 발전이나 특정 도시, 군의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필요하다 판단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 계획이란 말 쓰게 된다면 이는 지역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서 시도의사가 건축 허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반면에 국가 전체에 걸쳐 규제가 필요하다 판단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는데 국가 전체에 걸친 문제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권자이고 지역 발전과 관련되어서는 시의사가 제한권자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제한권자 및 제한 사유로서 니은번을 먼저 보십니다. 특광도 시도의사이죠. 이들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다 판단하면 시, 군, 구청장에 건축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면 시도의사는 시, 군, 구청장에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광 시, 군, 구청장의 상급 행정청으로서 허가권자 전체에 대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 방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필요하다 판단하면 직접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유 업무는 국토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국방, 환경, 문화재, 국민 경제상 필요한 때 주무부처장관의 요청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고 환경은 환경부 장관, 문화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겠죠. 그리고 국민경제를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 판단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함으로써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보셨던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축 허가 제한 사유는 이게 열거적 표현인지 예시적 표현인지를 각각 구분해봤습니다. 만약 기타 등등으로 끝난다고 하면 얘는 예시적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열거적 표현으로서 이 5가지 한정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된 제한 사유 다시 한번 보십니다. 4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제한권자 및 제한 사유와 관련되어 기억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위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전, 국민 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한 사유는 바로 열거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5가지의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유는 제한 사유가 못 되죠. 교육은 건축 허가 제한 사유이다? 못 됩니다. 최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 여고 주변에 대한항공에서 호텔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경우에는 위락설과 숙박설의 건축 행위가 규제되게 되는데, 정부에서 최초에는 건축 허가 행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 예외를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인지 대한항공 자체에서 그 호텔 건축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러한 교육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죠. 여기 교육은 건축 허가 제한 사유가 못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고, 국방상 필요하면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국방부 장관 등은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그제서야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사유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유의 제한 사유인데, 직접 제한하는 것과 요청받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또다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사유를 먼저 살펴보시면서 그 밖의 요건은 건축 허가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한강 이북의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 평택 땅에 미군 기지가 이전됨으로써 그 미군 기지가 빠져나갔던 부대 주변에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춘천이라고 하는 곳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춘천 주변에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그 미군 기지가 빠져나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2배 넘게 올랐다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동두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살피다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전망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업을 어느 정도 듣다 보면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달인, 전문가 시각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그렇게 미군 기지가 이전되고 빠져나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 한번 투자할 만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좀 듣고 알고 있는 거 있는데, 워낙 생경 강사다 보니 그런 자금이 없어서 투자할 데가 좀 없더라고요. 대신 우리는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러한 시각도 살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군 기지를 이전하게 되는 평택에는 개발 예정지로서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다 쓰러져가는 농가주택을 현대식 건축자재 활용해서 아파트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농경지에 사과나무, 배나무, 묘목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수는 동서남북으로 한 2m 정도의 간격을 확보해야만 나무가 잘 자란다는데, 이쪽에서는 보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리 관계없이 묘목 그냥 꽂아놓기 바쁘더라고요. 심지어 마을 공터가 있다고 하면 그 마을 공터에 벌통을 50통씩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농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살펴보게 되면 저 양봉업자는 벌통을 10개 이상 양봉치게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발되게 된다면 더 이상 양봉이란 일 할 수 없죠. 그렇게 생계가 막막해진 그러한 농업을 위해 이러한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만들어지게 되는 상가 분양권이라는 것을 주어진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가 분양권 좀 더 좋은 거 받기 위해, 넓은 면적 받기 위해 간혹 벌통을 50개씩 쌓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보상을 하게 되었을 때 세금 부담이 막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월 15일 기준으로 만약 특정 지역을 건축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새로운 건축 허가 받을 수 없고 이미 건축 허가 받은 자일지라도 공사 개시하기 위해서는 착공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 착공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건물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만약 이곳에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 1월 15일 기준으로 이전에 항공 촬영 사진과 이후의 항공 사진을 비교함으로써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해 단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1월 15일 이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면 그냥 공무원들이 때려 부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된 재원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도모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바로 공익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 공을 강조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 그리고 허가받았다 할지라도 착공 신고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각종 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건축허가 제한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제한은 영구히 제한하게 되면 과도한 규제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 기간을 정하게 되면 2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축허가 제한하게 되면 딱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지 2번, 3번 재연장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최대 건축허가 제한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는 점,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의 동그라미 2번 제한 기간과 관련되어 2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사전 승인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도의 특정 시군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시장 군수가 하고자 한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가 못 된다는 점,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사전 승인 대상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라는 것,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시장 군수와 도지사 사이에 행정상 관계는 상하 관계가 뚜렷하죠. 그래서 하급관청이 특정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상급관청의 의견을 구하게 되면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요. 상호 대등관청이라면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양과 3번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좀 불합리하다 판단하게 되면 건축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최근 법을 개정해서 쉽사리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번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그냥 지나가십니다. 여기 건축행위와 관련되어서는 단순히 건축물 건축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다른 관계 법령의 인허가 여부를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일괄협의회인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6번 허가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습니다. 이쪽도 취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시는데요. A당초 5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허가 받은 자가
공사 도중에 그 건물의 규모가 10층이라면 종전 허가 받은 것으로 계속 공사할 수 있다? 불가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5층짜리 건축 허가 신청 시에 5층 건물을 만들겠다고 설계도서를 제출했고 건축주가 확보하고 있는 설계도면은 5층짜리입니다. 이걸 10층짜리 건물 만들게 된다면 새로운 설계도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공사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필요한 설계도면 확보하고 건축 허가 받도록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경 허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후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설계도면 없이 10층짜리 건물 건축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나중에 건축 허가 받으려 했다. 그렇게 발뺌하기 바쁠 겁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상에 대한 변경에 있어서는 종전 설계도면으로 안전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변경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하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가 꼭 하나 봐주실 것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입니다. 여기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는 건축주를 포함하는데 우리 4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경미한 변경과 관련되어 참고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있습니다. 1번 건축주 변경입니다. 건축존 대선에 대한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된 경우 그 양수인은 양수인 주만 줘놓습니다.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갑옷 끝에 보시면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러면 잠깐 구분해 줄 게 있습니다. 지금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접 관계 있다? 관계 없습니다. 만약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공사 내용의 변경이라고 하면 사전에 변경 허가 받거나 사전에 변경 신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건축주가 바뀌는 문제는 안전과는 큰 관계 없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후 신고 사항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관계자 변경과 관련되어 건축 허가의 법적 성격은 대물적 성격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지가 상업지역인 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 허가라는 것은 사람 보고 내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고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건축 허가의 법적 성격은 대물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대물적 성격과 비교되는 말이 대인적 성격의 인허가인데 우리가 어렵사리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시게 된다면 그 자격증이 대인적 처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그러한 대인적 처분에 대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제분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 없죠. 그래서 대물적 인허가에 대해서만 양도, 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두 가지 보실 것은 건축 관계자 변경, 특히 건축주 변경, 명의 변경이라면 대물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명의 변경 가능하고 이러한 명의 변경은 건물의 안전과는 직접 관계없기 때문에 사전 신고 사항이 아닌 사후 신고 사항으로 명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처분은 대물적 성격이다, 대인적 성격이다. 대인적 성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옆에 페이지의 일가천과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것 없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의 제3절 건축물 착공에 관한 사항들을 두고 있는데 이 건축물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한 자가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게 되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과 관련된 기본적 절차를 각각 나열하고 2017년도에 몇몇 내용들이 개정되었는데 우리 주택관리사 관계된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감리자 이들과 직접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지순답 문제 형태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57페이지까지 가줍니다. 제4절
사용 승인 차셨죠. 건축 허가받거나 건축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설계 소명대로 애초 건축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은 완공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사용케 하는 행정 절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관계법규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이 대표적인 부동산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권 행사,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에 관한 절차를 거친 때에만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죠. 그러면 등기 권리증과 관련되어 종전 소유자가 존재하고 그 사람에게 등기 권리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새로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새로 나대지에 새로 만들어진 건물의 경우는 종전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 권리증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새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최초 재산권을 행사할 시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재산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를 허가권자가 내준 때 그 건축물 소재 시 시, 군,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저 대장을 발급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입주 예정자에게 또는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등기에 필요한 서류, 건축물 대장이고 이 대장은 사용 승인 이후 작성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용 승인은 완공한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지금까지 건축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용 승인 신청받은 허가권자, 저 허가권자는 애초 건축허가 내준자이죠. 그 건축허가 내준자가 자기가 내준 대로, 건축허가 내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허가권자는 저 사용 승인 신청 있게 되면 7일 이내 현장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반면 불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명령하게 되는데 예전에 아산 쪽에 한 필지의 대지에 오피스텔을 쭉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제대로 서 있었지만 하나는 피사의 사차처럼 기울어져서 공사 완료된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사용 승인 나간다? 안 나가죠. 이러한 경우는 재시공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용 승인 이후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를 뭐라 한다? 유지, 관리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법령에 따라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시, 군, 구에 비치 보관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용도 등등에 관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지 관리, 사용 승인 이후부터 멸실될 때까지 저 건축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면 위법하게 관리하거나 불법하게 옥탑방 등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한 위반 사항들을 이 대장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 건축물이 법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대장 연락하시면 되고 이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보관한 자는 누구이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 군, 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유지관리편의 관할관청은 시, 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법을 좀 일부 개정해서 종전의 유지, 관리 사이에는 점을 하나 집어넣었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유지,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을 새로 마련했거든요. 이 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주간신문제로 출제될 여지가 있는데 저기 유지,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 구분하시는 게 우리 시험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다양한 건축물 중에 고층 건축물, 특수 구조 건축물이 유지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인데 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겨울에 몸보신하기 위해 곰탕, 사골 고아 드시는 경우 있죠. 첫 번째 국물은 버린다더라고요. 그런데 버릴 때는 액체이지만 외부 날씨가 추우면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배관, 홈통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좀 문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렸듯이 경주에 눈 많이 와서 큰 인명피해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제설 등을 도모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이 정기점검과 소시점검입니다. 얘는 우리 시험에 세 번에 걸쳐 시험 문제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기점검과 관련되어서는 16회 때, 18회 때, 그리고 19회 때는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시험에 반영한 적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험에 내게 되면 짝수회에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답 지문 아니지만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점검, 수시점검은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정기점검이라 하고 재난 등이 발생된 염려가 있을 때 그에 대처하기 위해 점검하는 것을 소시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아마 정상적인 패턴에 따르게 되면 20회 때 한번 우리 시험에 볼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철거 신고와 멸실 신고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멸실신고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훼손되게 되면 그때 멸실이라 하고 그러한 멸실 상태를 사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철거신고는 사전 신고사항으로서 건물 소유자 건물을 철거하고자 한다면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철거신고가 최근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철거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멸실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후에 신고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 시험 범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용승인과 관련된 내용, 이 사용승인은 건축공사 완료된 건축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라 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의 제4절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되어 1. 사용승인 신청. 지금까지 건축공사 진행했던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하게 되고요. 2. 사용승인. 양가일본의 사용승인서의 교부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 동문에 넣습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사용승인 처리기간 7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사용승인 이후 완공된 건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용승인 시부터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이쪽은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여기 공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말로 공공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제목 기억나시죠? 여기 공공용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공공용 건축물이라 하는데 우리 주변에 공중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공공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공용 건축물은 시청, 법원, 그처럼 공무원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 있다면 얘를 공용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공용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이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들을 공용 건축물이라며 누구나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란다? 공공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공용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건축 허가, 사용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협의, 통보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데 양가로 1번 공용 건축물의 협의. 그냥 기억 보십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 등을 하거나 공작물 수주하려는 경우 미리 건축물 소재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동의를 했습니다. 저 협의함으로써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대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2번 공용건축물의 통보입니다. 협의한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동의를 넣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만들게 되는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대신 협의함으로써 건축 대수를 할 수 있고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협의함으로써 통보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민법 시간에 구분 지상권에 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입니다. 여기 유지 관리는 별표 3개 놓습니다. 건축 절차 편에서는 건축 신고에 관한 사항 별표 하나 할 만하고요. 건축 허가 등에 대한 제한 자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히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바로 이 부분을 별표 3개에서 꼭 한번 봐 놓습니다. 양가 1번 유지 관리는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령에 따라 유지 관리하는 대상 중에 2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특수 구조 건축물 및 고층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유지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유지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이 무엇인지 특수 구조 건축물 줄쳐놓고 고층 건축물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 관리 계획도 작년과 달리 가운데 점이 빠졌거든요. 점이 있다고 하면 주관식 문제로 내기 힘들지만 없다고 하면 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 관리 계획 수립 대상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정기 점검 및 소시 점검입니다. 여기 정기 점검 등은 건축물의 하자 여부, 건축물에 존재하는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육안이나 단순한 장비로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를 찾아낸 것을 정기 점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특별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정기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기 점검 대상과 관련되어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인 다중 이용 건축물. 여기 다중 이용 건축물은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수 6가지 용도일 때 다중 이용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특수 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정기 점검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축물로서 연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예외적으로 공동택관리법상 관리자가 존재하는 공동택의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리 시험에는 주로 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될 때 건축법령에 의한 정기 점검 대상이다. 이걸 자주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워낙 지방세를 띄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냥 배제해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법을 개정해서 건축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에 동그라미 1,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고요. 기억 잠깐 살펴봅니다.
건축의 소유자 등은 건축의 유지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수리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리언문입니다. 올해 신설된 내용인데요. 허가권자는 기억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해 직권으로 안전점검할 수 있고 안전점검 동원해 놓습니다. 해당 건축의 소유자 등에게 안전점검 요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데 비용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들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향후 추력을 통해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안전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20년 지난 정기 점검 대상 외 건축물이라면 건축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할 게 있습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정기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저 다중이용 건축물은 16층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 정기점검 대상을 폭넓게 정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넓게 정할 필요 있죠. 그래서 사용승인은 몇년? 10년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정기점검 대상을 삼고 있고요. 반면에 이러한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 좀 작은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전점검 시작이 되었을 때 비용 부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하자 담보 책임가는 10년이지만 저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과 관계없이 안전점검 대상을 좁히기 위해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된 때 건축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점검 대상이라고 하면 안전점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구분하시면서 연 허가권자는 기억에 따른 점검 대상 아닌 건축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다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직접 실시하거나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요청할 수 있다. 안전점검 대상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점검과 관련되어 기억 정기점검 대상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의 소유자 등은 사용 승인 후 몇 년? 10년 경과되는데 하자 담보 책임이 10년이거든요. 그 10년 경과되게 되면 해당 건물을 만들었던 자에게 더 이상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난 건축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 방법으로 이해놓습니다. 이러한 정기점검 대상은 1. 다중이용 건축물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하죠. 2.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 자체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3. 다중이용 업소와 관련되어 건축 조례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거리 못됩니다. 4번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 특수구조물 이러한 것들을 정기점검 대상 삼고 있습니다. 니은 사전성지와 관련되어서는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서 살피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니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찾으셨죠. 정기점검 소지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면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 구청장에게 결과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정기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정기점검 대상을 하고 저 정기점검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안전점검 제도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은 이용자, 방문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0년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을 그 적용 대상에 삼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후 몇 년?
20년 지난 건축이라면 안전점검 대상이 되게 됩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의 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 건물에 대한 철거, 멸실 신고입니다. 여기 철거는 건물 소유자가 스스로 건물 훼손하는 것을 말하죠. 특히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철거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거 신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멸신고. 경주 지진 기억나시죠? 그 경주 지진에 따라 건물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멸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멸신고는 사후에 신고하게 됩니다. 멸실된 날부터 며칠? 30일 내 사후에 신고할 것. 건축 지도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66페이지에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우리 건축대장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입니다. 대장 작성하는 자.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시, 군, 구청장.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건축물 대장 작성, 보관하고 있는 시, 군, 구청장이 관할관청으로서 저 유지관리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주관하는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시, 군, 구청장. 그래서 이 유지관리편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관청을 설명되게 되면 무조건 거부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수리점검 보고, 안전점검 보고 모두 누구에게 한다? 시, 군, 구청장에게. 철거신고, 멸신고 시, 군, 구청장에게. 그래서 유지관리편, 사용승인과 관련된 유지관리편의 관할관청이 시, 군, 구청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보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작성하는 자는 누구?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 다시 살펴봅니다. 그러면 시, 군, 구청장은 건물의 소유 등을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등과 건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박스 1번만 확인해 놓습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에는 누가? 시, 군, 구청장이 대장 작성하고 비치 보관한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대장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관할관청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확인하는 게 이번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허가 파트와 그리고 사용 승인 파트를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최대 범위가 되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건축물 등의 제한으로서 도로에 관한 규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